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룸투어 영상 때 조금 말을 했었던 일본에 집 구하는 방법이랑 제가 쉐어하우스 거주하면서 느낀 그 쉐어하우스의 장점, 단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집 구하기. 이 집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주거 형태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 이 계약이랑 이런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로 온다는 가정하에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 선정 방법이 그 한인 부동산이나 일본 현지 부동산을 통한 원룸을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약간 각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주거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룸이 아니라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본도 집을 계약을 할 때 기본 계약 기간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거주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사실상 1년짜리 비자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고가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저는 이미 한국에 자취 중인 자취방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에까지 굳이 막 자취방에 대한 뭐 로망 이런 건 딱히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 자취방을 구하면서 그거를 겪었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그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1년 살기 위한 집에서 이 모든 가스, 수도, 전기 이런 요금들의 뭔가 전화 신고부터 퇴실할 때 전화 해약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원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거고, 이거에 이어서 이제 그런 가전 가구, 기초 가전 가구,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아무리 뭐 중고로 뭐 구매하고 다시 매입하고 뭐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뭐 침구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가구들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다시 샀다가 이거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처분하고 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초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이런 귀찮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쉐어하우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원룸에 살 건지 쉐어하우스에 살 건지 주거 형태를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방을 찾아보고. 그리고 뭐 원룸을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모 어플이나 홈즈 어플을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소라우징이나 오사사 같은 이제 한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셔도 되고, 레오팔레스라는 그 원룸이 있긴 한데 요거 조금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레오팔레스는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요 중에서 잘 찾아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쉐어하우스에 거주를 하겠다 결정을 하신 분들, 이제 그러면 쉐어하우스를 어디서 알아보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지지하우스, 오크하우스, 크로스하우스라는 요 쉐어하우스 홈페이지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쉐어하우스 업체의 이름이 사실상 관리회사의 역할도 같이 하는, 부동산과 관리회사의 역할도 같이 하는 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이용한 홈페이지는 히츠지 부동산이랑 도쿄 쉐어하우스라는 요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히츠지 부동산이랑 도쿄 쉐어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쉐어하우스들은 개개인의 쉐어하우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홈페이지라서 가격이라던가 뭐 위치라던가 뭐 하우스의 이름, 뭐 모든 조건들이 그냥 다 제각기 다른 하우스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오크하우스나 크로스하우스보다 히츠지 부동산과 도쿄 쉐어하우스를 이용했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저는 일본인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쉐어하우스는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온 건데 이 쉐어하우스 내에 서양 사람이나 뭐 동아시아 사람, 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주로 있다면 뭔가 일본어로 소통할 기회는 더 줄어들고 오히려 뭐 하나 제대로 된 언어 공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건 사람 사바사일 수도 있어. 이게 오히려 한 하우스 내에 살면서 나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오히려 한 번에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절대적으로 일본어 공부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 위주로 사는 하우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쉐어하우스 부동산인 히치지 부동산과 도쿄 쉐어하우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 요거는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셨던 아는 지인분이 그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할 거면 하우스 구할 때 되도록이면 서양인이 없는 하우스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땀 냄새라고 하죠. 그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땀 냄새의 유전자. 이게 생각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수준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서양인들이 너무 많은 하우스는 피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들었던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애초에 저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사는 쉐어하우스를 구하고 싶었지만 뭐 안 된다면 서양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히치지 부동산과 도쿄 쉐어하우스로 이제 집을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집을 찾아보고 알아볼 때는 도쿄 쉐어하우스를 이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치지 부동산 그 홈페이지는 그 하우스들을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고 직접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서울시, 뭐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명이 나열돼 있는 형식으로 그 하우스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 한자도 잘 몰라. 근데 그거를 그 지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방을 찾아보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어서 도쿄 쉐어하우스 홈페이지는 지도로 매물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매물이 역에서부터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어느 동네에 있는 건지,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딘지, 주변 인프라는 어떤지 이런 게 한눈에 바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 쉐어하우스 홈페이지로 맨 처음에는 집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쉐어하우스 거주도 결정했고 어떠한 집에 거주할지도 결정했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주 조건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사전에 정했던 사전 조건이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이 10가지 조건 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쉐어하우스는 맞는 조건이 사실상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를 권하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적어놔야 쉐어하우스를 탐색을 해가면서 내걸었던 이 많은 조건 중에 내가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조건들이 또 추려집니다. 집을 찾아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 구할 때 최대한 좀 조건들을 자세하게 정해놓고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 내 스스로도 내가 어디까지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도 약간 후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쉐어하우스니까 이 정도 조건인데 만약에 원룸을 구하잖아요? 그럼 뭐 가스레인지가 뭐 몇 구 이상일 것, 뭐 세탁기 넣는 자리가 실내일 것 하는 뭐 이런 부가적인 조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붙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구할 때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놓고 요거에 부합하는 집들을 보면서 그 가격과 함께 합리화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내건 모든 조건에 맞는 집 있긴 있는데 한 달 야층 120만 원 막 이렇게 내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많은 내용 중에 이거 한두 개의 조건은 포기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방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야칭과 내가 원하는 조건들과 이렇게 약간 조율을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죽어도 포기 못하겠는 조건들이 있어요. 분명 있어. 요 내가 곧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조건들을 모두 부합한 적당한 가격대에 이제 하우스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쉐어하우스 입주할 때 가장 유명한 말, 얼굴이랑 이름 다 아는 소수 한두 명 때문에 힘든 것보단 그냥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미워하는 편이 내 마음이 더 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진짜 인복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약간 나의 인복을 믿고, 난 원래 인복 좋으니까 뭐 어딜 가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약간 근자감으로 대형 쉐어하우스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모든 그런 가능성과 나의 성향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나한테 잘 맞는 거주 형태와 거주지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뭐 좀 집이 좀 좁고 불편하더라도 월세가 싼 게 최고야 라고 하시면은 오크하우스나 크로스하우스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야칭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집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 4개월 정도, 조금 넘게 여기서 거주를 했는데요. 4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제가 느낀 쉐어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해드리는 이 장단점은 모든 쉐어하우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재 거주 중인 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모아놓은 거라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쉐어하우스의 단점. 첫 번째, 이거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느끼고 있는 건데, 혼자만의 공간은 오직 이 방 한 칸 뿐이라는 거. 그 밥조차도 혼자서 조용히 먹고 싶으면 주방 가서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방에 다시 올라와서 먹어야 되고, 방에 올라와서 그거 밥 먹었으면은 이것도 방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것도 치워야 되잖아. 그럼 또 설거지하러 이것도 들고 주방에 가가지고 치워가지고 다시 방에 올라오고 해야 하는 약간 요런 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귀차니즘이 좀 심하시면은 이거 좀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방 한 칸을 빼면 모든 공간이 공용 공간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약간 이 쉐어하우스의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야칭이랑 관리비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든달까요? 왜냐면 쉐어하우스 중에도 저렴한 방 진짜 많고, 원룸에 살았으면 여기만큼 관리비랑 야칭을 많이 낼 필요가 없고 훨씬 한 2, 30만 원까지도 약간 차이가 났었을 것 같은데, 이 집이 아니었다면 그냥 돈을 주고 편안함을 산 느낌이에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치고는 야칭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는 거?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야칭이 67,000엔에 관리비가 15,000엔 해서 한 달에 82,000엔씩 내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야칭이랑 관리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다라는 좀 단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방음 문제인데, 이거 사실 뭐 꼭 쉐어하우스만이 아니라 일본에 사시는 일반 맨션 사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는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음 문제를 왜 문제로 꼽았냐면, 그 밤에 잘 때 제 방이 밑에 층이 그 주거 공간이 아니고 다이닝 주방이 있는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있거나 뭐 야구 경기 있거나 할 때는 이 밑에 주방에 다이닝에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함께 시청하면서, 그 경기 같은 거 시청하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골, 막 이런 그런 떠드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밤에 잠잘 때 옆방에서 거주 중이신 분의 그 코골이 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들려서
진짜 이렇게 내 옆에서 듣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들린다던가 새벽에 뭐 다른 방 사람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문 닫는 쾅쾅 하고 문 닫는 소리라던가 뭐 복도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뭐 와요 뭐 이러면서 인사하는 소리라던가 약간 요런 되게 미묘하고 자잘자잘한 생활 소음들이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이것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층간소음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한국에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집들이 그냥 그동안 층간소음 없는 너무 좋은 집들에 살아서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 나 생각보다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에 예민한 사람이구나를 일본 와서 깨달아가지고 생각보다 요 방음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각자 생활 패턴도 다 다르고 물론 어느 정도의 소음은 약간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쉐어하우스라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느낀 단점은 이렇게 3가지 정도고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쉐어하우스인 만큼 초기 비용이 진짜 저렴해요. 원룸 구하는 것보다 한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초기 비용이 진짜 저렴합니다. 초기 비용과 함께 이제 그런 전기, 가스, 수도 전부 전화해서 신청하고 직접 집에 방문해가지고 점검하고 뭐 열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거? 그럼 귀찮은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 일본에 막 와서 적응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는 이 저렴한 초기 비용과 그런 초기 입주 단계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이 없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건 제가 한국에서 자취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 느끼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화장실이랑 주방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해요.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생각보다 화장실이랑 주방의 물때가 진짜 잘 끼고 진짜 빨리 더러워지고 청소 주기가 진짜 빨리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쉐어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그 관리비에 관리회사가 이렇게 청소해주고 어쩌고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랑 주방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관리회사에서 와가지고 청소해주시고요. 복도도 매일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 청소기 다 돌려주시고 화장실도 매일 와서 세면대랑 뭐 쓰레기 다 비워주고 욕조도 다 뽀글뽀글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주시고 심지어 세탁기 그 주기적으로 그 통돌이 세척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세탁조 청소 같은 주기적으로 세탁기 청소도 다 해주시고 주방에도 그 물기 닦는 용의 행주나 뭐 이런 물품들 전부 다 매일매일 새 걸로 교체해주시고 쓰레기 다 알아서 비워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활 중인 이 생활 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간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생각보다 삶의 질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사실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것만으로도 아까 말했던 야칭이랑 관리비가 좀 높은 것 같다는 단점이 상쇄가 됩니다. 저는 돈으로 편안함을 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장점, 불안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사실 그 1번째 단점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단점이 상쇄되는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새해 첫날 일본에 진짜 크게 그 지진이 왔었잖아요. 사실 그때 저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여기 걸어놓은 옷들도 다 막 엄청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심지어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됐어. 그 지진이 엄청 크게 났을 때 사실은 복도에서 어떤 다른 입주민 분들이 잠깐 대화를 하고 계셨었는데 집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데도 밖에서 대화하던 분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하던 얘기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뭐지? 갑자기 이렇게까지 흔들린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피를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이제 다른 입주민분들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진에 관련된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그냥 다른 얘기 하고 있었어. 뭐 대화가 중간에 끊기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계속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침대에 누워있던 나도 뭐지? 했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네? 그냥 계속 자기들 할 일 하네? 뭐 별일 없는 건가? 하고 저도 그냥 다시 누워가지고 흔들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핸드폰 했거든요. 약간 요런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혼자였으면 좀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 막 뭐지 하면서 약간 상황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불안함이 커졌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정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쉐어하우스 살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쉐어하우스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3가지씩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거 형태를 선정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본에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